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8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에게 된 시호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감기 걸린 작가 홍대선입니다. 오늘 방송에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거예요. 근데 제가 코감기, 목감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주시면 되겠고, 제가 또 대선 진리교 교주지 않습니까? 네. 예, 모든 신도 여러분들은 교주님의 쾌차를 바라는 기도를, 열렬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로 통해 교주는 신이 아니다. 교주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여자를 바쳐라. 여자를 바쳤는데 그 니체가 예수를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추적했잖아요. 네. 인간으로서 이게 최초의 시도인데 삼위일체의 사슬을 끊어버린 거지. 신도 아니고 신의 아들도 아니다. 단지 예수는 하나의 초월적인 인간이었다. 초월을 꿈꾸는 인간이었다. 그래서 우상의 황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리고 그 이름도 파괴적인 안티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러한 예수의 일대기를 이 사람이 추적을 했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왜 자기 얘기하다가 교주의 육신도 인간의 육신인 바 감기에 걸릴 수 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충격받지 마시고. 아니 뭐 머리도 빠지는데 뭐 그게 뭐가 이상해. 사실 이미 머리가 빠지는 시점에서 유한한 존재다. 그렇군요. 택도 없다 뭐 이미. 그 인피니티 무한자라는 개념을 스피노자가 썼잖아요. 네. 대표님의 모발이 무한자다. 내가 봤을 때. 아, 저요? 아니, 대표님이 머리를 짧게 깎으시고 머리가 너무나 위풍당당하게 쫙쫙 서 있는 거 보고. 쫙쫙 서 있는 걸 보고 느껴지는 어떤 이 박탈감. 아유 설교 빽빽하게 있으면서. 어떤 이 박탈감. 제가 오늘 좀 이따가 네. 우리 오늘 니체 하지 않습니까? 네. 니체의 사상 중에 제일 중요한 영원 회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태어나도 너는 그럴 거야. 거의 이런 느낌인데 그거잖아요. 제 머리가 바로 그런 건데 계속 그 자리에 영원 거기 존재할 그대로. 것이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박정희 시절의 그린벨트다. 왜 민둥산들 복원한다고 네. 아카시아 심고 등성등성해서 지금 공원도 조성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가까스로 이제 둘레길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에도 나타나고 있잖아. 아카시아로 뿌리 내린 거는 뭐가 있나요 지금? 아카시아로, 본인의 두 발에. 본인의 두 발에. 네. 저희 남양홍씨 선산이 아카시아로 점령돼 있습니다. 그게 뭐야? 그게 뭐야? 하여튼 그런데 제 정말 친한 친구가 캐나다에서 지금 일이 있어서 한국에 왔어요. 네. 캐나다에서 일하는 친구가 엊그제 만났는데, 어제 만났구나. 대표님의 모발은 캐나다의 자연 같다면 저는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때부터 그린벨트 만들고 북한에 많은 산 아니에요? 그렇죠. 해가지고 가까스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북한에 많다고 하니까 또 이 외모가 또 북방 계열이고 그렇네. 제가 외모가 북방 계열인가? 그렇지. 눈 두덩두덩하고. 전 사실 이번 주에 네. 딴 얘기지만 네. 이국종 교수와 관련돼서 김종대 의원이 뭐라고 했는데 네. 거기서 저는 김종대 의원의 어떤 빨간 홍시같이 달아오른 보를 느꼈어요. 왜요? 홍시 맛을 보셨다. 그렇습니다. 또 겨울이니까 아이스 홍시. 어떤 뭘까? 거였습니까? 아니 뭐 그 내용의 논평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 할 건 없고 네. 그 내용이 말 자체는 맞아요. 뭐 말 자체는 뭐 의사윤리 어쩌고. 네. 뭐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요즘 어린애들 말로 뭐 그 짧게만 논평하자면 짧게 요즘 애들 말로 낄낄빠빠가 안 되고. 아니 예를 들어 노무현 시대 신자유주의 때문에 저 비정규직돼서 우리 집 다 망했다고 했다고 봉화마을에 장례식 치른 데가 너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한 TPO는 맞춰야지 사람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할 것은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유효한 지점은 있었다. 근데 하여튼 저는 그런 것보단 이분이 왜 불같이 화를 내는 게 그 환자의 인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자 인권이 환자의 내밀한 비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내밀한 비밀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서 예를 든 게 그거거든요. 기생충과 분변과 옥수수 알갱이였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기준에서는 개도되지 않은 저개발의 상징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너 배에 기생충 있니? 이게 마치 루살로메 앞에서 치질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니체의 마음 같은 거였던 거지. 그래서 아마 이국종 교수 인터뷰에서 이 장면을 듣는 순간 이분은 홍시처럼 볼이 달아올라 부끄러웠던 거야. 너무 부끄러워서 이걸 이 환자가 깨어나서 세상에 내가 남한에 와서 좋은 이제 남한 시민화가 돼서 네. 멋지게 GD처럼 남한 여성과도 연애를 하려고 그랬더니 너 뱃속에 기생충 있고 하면서 전 세계에 까발려진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독일 셀럽스께
그 의사가 갑자기 출동해서 니체는 사실 똥꼬가 헐었던 사람이죠. 이래버리셔가지고 셀럽계에 추방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공포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나 이분이 갑자기 이상한 볼이 달아오르는 거야. 이게 전 세계 독일 철학계 네. 역사적인 이제 셀럽 그 세미나가 있다고 쳐. 천국이나 혹은 지옥 어딘가에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각자 자기 이름이 적힌 의자가 있을 거 아니야. 니체 의자에만 도넛 방석이. 도너츠 방석이 그러니까 그런 기분. 근데 그걸 보고 그러니까 내 이분이 거기서 느껴지는 전 이분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냥 이제 우리는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단지 그 상징에서 느껴지는 특히 박정희 시대부터 유구하게 내려오는 북한의 갓난 새끼들은 강냉이 죽만 먹는다라는 그 가난의 서사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 그럴 때 불쌍한 애들을 그 비밀을 까발려서 창피를 주냐. 그 서사도 지금 유통기한이 끝난 서사인데 그 서사에 김종대 혼자서 매몰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분노를 한 건데 이게 웃긴 게 발해가 난 거잖아요. 이국종 교수는 의학자잖아요. 의사들은 환자의 몸을 볼 때 환자의 몸, 신체 그걸 철저하게 물질로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야. 뭐냐면 이거잖아. 영화 감독이 촬영 감독이 배우를 보고 얘는 다리가 짧네 하면서 다리가 짧으니 대안을 세워야겠다고 해서 다리가 짧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드라이한 서술이잖아. 드라이한 서술이고 의사들은 그렇잖아요. 대표님. 근데 이걸 받아 적은 사람이 남자가 한남 계저가 여배우 보고 다리가 짧대 이거 완전 혐오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본 거예요. 그거야 지금. 맞아. 그러니까 기생충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거고 있는 수술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필연적으로 환자의 몸을 케이스로 보니까 환자의 몸을 다 써는 외과의들은 네. 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철저한 이원론자예요. 근데 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국종 교수가 기생충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아마 거기서 판단을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다고 말하는 본인이 건데 판단하여 볼이 아니, 붉어져서 본인이 이렇게 부끄럽게 이렇게 홍씨가 되어서 부끄러운 일. 내가 중년에 달아올 그러니까 뺨을 제가 생각하다니. 옥수수 알갱이 거대한 기생충 그런 것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뭐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실체 그런 거를 자극적으로 소비한 언론 문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카테고리 구분이 안 된 채 혼자 너무 분노를 하신 거야. 아니 난 김종대 뭐 언론분들 의원이. 넘어서도 그 상상력이 섹시하다고. 이상한 데서 뭘 느껴 진짜.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데라고 느꼈어요. 그 어떤 측은지심이 왠지 그래 느꼈다. 약간 딱했습니다. 네, 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편 니체의 인생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니체 철학을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니체 철학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렵게 느껴진 이유가 우리가 어떤 철학의 내용이나 우리 옛날부터 이제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게 학습이 돼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들으면 되게 지루해요. 근데 그냥 이런 말을 했구나 어떤 느낌이었구나 여기에 천착해도 니체는 다 산문시의 형태로 자기 그걸 했기 때문에 논리적 통찰은 필요치가 않아요. 사실 어떤 걸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야 재밌습니다. 예술작품을 소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야 재밌고 재밌어야 이해가 될락말락 하면 된 거예요.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졸다가 우리 엔딩 시그널이 나올 때 난 니체 편을 다 들었구나 하면서 뿌듯해 하시면 된다. 난 이제 니체 들었다 안다. 그럼. 그렇습니다. 히로데이 때더라. 그렇죠. 니체 때더라.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서 한 3개월 있다가 니체가 어떤 사람이었지 생각하면 이제 치질 이런 것만 생각난다. 미쳤더라. 원래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사연이 왔는데 네. 이 사연이 약식으로 저희가 풀게요. 네. 니체랑 연관시켜서 사연 내용 자체는 좀 재밌었어요. 사연 풀이는 저희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사연자분의 가족은 사연자 본인은 진보인 편이에요. 연성하던 진보고 어릴 때 이제 맡아서 키워주시기도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박정희를 존경하는 보수주의자예요. 뭐 그 나이 때 이런 분야가 흔하죠. 그리고 또 어머니는 촛불 집회 열성 참여자셨고요. 아버지께서는 본인보다 더 확고한 진보주의자래요. 이거말로 산업화 세대 386 88만 세대의 무슨 그림 같은 이런 건데 한국의 정치적 지향이 크게 보수 진보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사연자분의 가족분들도 그렇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뭐 친한 친구도 그렇고 어떤 이런 주제로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다르다는 걸 느꼈을 때 벽이 느껴지니까 이 벽을 어떻게 좀 누그러뜨려야 될지 허물어야 할지 다 죽일 순 없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핑크 플로이드의 더 월이 나오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벽을 좀 어떻게 하면 이 벽을 좀 허물어뜨리고 가면서 좋게 이거 벽을 허물어뜨리는 게 아니고
식으로 벽을 살살 녹여가면서 말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생 각자 가는 거지 뭘 또 같이 가려고 자꾸 그렇게. 대화의 마음이 좋은 접점이 분이셔. 대화의 접점이 없다는 게 이분의 좀 요새 음. 이분의 이제 네. 철학적인 고민인데 그렇다고 정치적 성향을 숨기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게 메일의 고민이었어요. 꼭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그렇고 네. 친구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적 성향의 친구분들이 있고 뭐 근데 또 그런 주제를 안 하기에는 또 그런 주제를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꺼내자니 이게 또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셨거든요. 이 고민을 짧게 해결하자면 네. 일단 고민이 싸우기 싫은 건지 대화를 하고 싶은 건지 일단 정하고 대화를 하자니 자꾸 싸우게 된다면 싸움이 안 되게끔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이 대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같이 아빠도 나도 아빠 이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 건 재밌는 것 같지만 하다 보니까 싸우게 돼요. 그럼 하지 말자가 아니라 화를 안 내면서 얘기를 해보자. 뭐가 문제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너는 내가 언제 화냈다고 이놈의 새끼가. 이제 그런 거지. 뜻인 거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굳이 지금 화내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다보다는 여기는 글렀다. 그렇지. 이 땅은 이 땅은 섰다. 글렀다. 이 땅은 싹이 자라나지 않는다. 불모지다. 사해다. 이런 판단도 빨리 해야 맞아요. 다른 농지에 가서 또 이렇게 모두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럼 그렇습니다. 이 사연이 해결되기 힘든 보편적인 문제이면서도 니체의 사상하고 뭐 따지고 보면 맞닿아 있는 게 여기서 철학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꼭 만족스러운 대화가 돼야 되나? 그게 내 말이 그렇죠. 그 말입니다. 왜 대화에 접점이 있는 상태여야만 그게 모범적인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그럼 모범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를 모범적이라 그래? 여기까지 질문을 하면 현자 타임이 갑자기 빡 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은 나한테 자기 생각이 그럴듯하다고 인증을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까? 그럼요. 내 생각은 김종대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머리 빨개지셨나 안 지셨나. 근데 이거는 니체식으로 말을 하자면 자신의 만족을 타인의 결정에 의존하는 게 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해답을 지금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니체 철학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 1, 2부를 다 들으시면 니체로부터 괜찮은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연자분은- 노력을 해볼 테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니체는 창조하는 파괴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이번 주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저번 쇼펜하우어를 좀 듣고 오시면 좀 안 예. 들으셨던 분들은 쇼펜하우어 특집을 듣고 오시면 예, 더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해겔부터 쇼펜하우어, 니체까지가 한 줄로 연결이 되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우리 아날람 1편부터 듣고 오셔야 얘들이 요런 쪼로 말하는 원래 이렇게 요런 말투로 하는 우리의 쪼를 아시기 그렇지. 위해서는 그렇죠. 1번부터 그렇죠. 그건 필요해. 그게 필요하죠. 세상 모든 건 남 얘기죠. 이거부터.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83주분을 다 들으시고 네. 아주 좋은 말씀을 대표님이 해주셨어요. 네, 주옥 같은 말씀. 아유, 역시 우리 이장님 대표님이셔. 시옷 권사님 안 한다 그랬지. 철학의 다이너마이트라고 불리죠. 이 사람은 자 자칭도 그렇고 타칭도 그렇고 파괴하는 철학자인데 또 망치를 든 철학자. 묘른 일인가요, 이거? 근데 이 망치가 분명히 귀여운 망치는 아니고 오한마 느낌의 그런 망치인데 이런 무시무시한 명칭이 실제 별명이고 사람들도 이해를 해요. 그럼 무엇을 부수는 거 아니냐면 서양 근대의 아집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건 뭐냐? 자, 근대성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정신이 됐든 사상이 됐든 문명의 수준이 됐든 어쨌든 이 모든 걸 통칭해서 근대적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는데 서구 사회의 뿌리는 정신적 뿌리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떤 질서를 추구해왔다. 이건 사실이죠. 이 이야기 때문에 비극의 탄생을 저번 주에 다룬 거지만은 쇼펜하우어는 뭐 대표님 표현인데 신의 그림자마저 파괴해버렸다. 네. 이것은 신을 대체하는 어떤 질서는 있겠지. 신은 없어도 이런 환상마저 이런 로망스마저 파괴해버렸다는 건데 이 질서를 대표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인간이 비빌 언덕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렇죠. 지금 내가 예를 들어 너무 살기 힘든데 이대로 살다가 어쨌든 이대로 살더라도 너무 힘들지만 장발장처럼 빵을 훔치지 않으면 죽어서는 어쨌든 보상이 있을 것이야라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참을 건덕지가 되죠. 그건 종교의 형태고 그죠. 혹은 이제 해겔 같은 경우는 종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 독일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거 뭐 이 나라 노답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절대정신이란 게 있어. 음. 시대정신이란 게 있어서 우리를 반드시 역사가 진보로 이끌 거야. 라고 하면 그것도 비빌 언덕이죠. 그죠. 그거 다 이것도 질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만 할 것 같으면 기대하는 어떤 것이죠. 대학만 가면 여자친구가 생길 거야. 그런 거 같은 거죠. 알이 빠질 거야. 네. 마침 오늘 수능 날이라 네. 이걸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싶었습니다. 아, 오늘 수능 치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쇼펜하우는 질서마저도 파괴해버렸는데 니체는 더 나갔죠. 그러니까 질서를 부정하는 걸로 쇼펜하우는 끝냈는데 니체는 이 서양의 모든 근대까지 오는 이 질서를 만든 근원이 뭐냐. 근본까지 추적해서 척사를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어쌔신 크리드가 되겠다. 이게 니체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주유소 습격 사건의 유호성 씨처럼 내가 한 놈만 패더라도 내가 걔는 잡고 오겠다. 그게 바로 플라톤이죠. 플라톤. 플라톤 하면 생각나는 게 이데아자. 네. 네. 이데아 자체를 부수려고 한 거예요. 니체는 뭘 주장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차원에서는 서양인의 의식 구조 자체를 바꾸고 싶었죠. 이데아란 뭡니까?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강력한 질서잖아요. 가장 직관적으로는 수학의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수학의 원리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 있던 거잖아요. 참고로 니체는 그 천재라는 사람이 유난히 또 수학을 못했습니다. 아이, 문과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수학에 매료된 사람은 선험적 질서를 믿는 성향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는 미분이니 적분이니 발명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우주가 존재하면서 이미 수학적 질서는 있는 거기 때문에 공식이 됐든 뭐가 됐든 발명이 아니라 다 발견한다고 하죠. 아, 그럼 니체의 사상은 니체가 수학을 못해서 아니. 가능했다. 수알못이라 쓰레기야. 수알못이라 가능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쪽이 그 어떤 직관의 세계, 문학적인 표현의 세계다 보니까 전혀 접근법이 달랐다 정도로 표현하면 되지. 수학 못해서 그랬구나. 이건 좀 이상한 어차피 사친여상 못하는 거 질서가 뭐가 있어. 너무 무시하는 거고. 하위 5%. 인서울 안 됨. 그러고 보니까 니체는 명분대는 쭉 나왔군요. 네. 그래도 니체의 주저라고 하죠. 메인 네. 작업물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빠밤 붐빰. 그거 뭐예요? 이게 짜라투스나 이렇게 말할 때 음악이잖아. 아, 맞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작곡가가 네. 음악가가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1, 2, 3, 4악장이 있는데 교향곡이죠. 1악장의 도입부죠. 네. 빠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오디세이 거기 나왔던 거기 거죠. 나왔죠. 스페이스 네. 오디세이에 거기 나온 그 음악인데 이 사람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책을 읽고 그 제목을 갖고 와가지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작곡 그 교향곡이에요. 잠깐 얘기하면 우리 어릴 때 네. 처음에 그 2000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려고 네. 이 영화라니까 어. 처음 봤어. 트는데 그게 저 멀리서 해가 뜨는 걸 굉장히 천천히 올라오면서 그 음악이 계속 나와요. 네. 붐빰. 빠밤 할 때 결국 마지막에 한 커트도 안 받고 계속 해가 그대로 딱 떠서 스페이스가 딱 떠. 네. 그 순간이 진짜 웃겼던 게 마치 우리가 리얼을 보고 마지막에 관객들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랬잖아요. 네. 그처럼 우리가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의도한 게 아닌데 우리 학부생이 모두 갑자기 다 일어나가지고 물론 그 이제 강의실에서 한 거를 잘 듣기 이제 몇 네. 명이서 몰라서 이제 리포트 쓰려고 본 건데 빠밤 할 때 일어나서 박수 치고 야 이제 다 봤다 다 본 것 같아. 오프닝이 영화 다 본 것 같다 가자 이러면서. 근데 시작하자마자. 근데 그게 이 교향곡의 문제점이에요. 그걸 들으면 다 들은 것 같아서 맞아. 뒤를 안 듣게 돼. 그게 시작이야 근데 그치. 노래도 짜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현자죠. 네. 예, 원래 페르시아 쪽 사람이라 그래요. 서양인의 도구마를 상징하는 대항마, 아마 예수가 되겠죠. 대항마의 상징으로 일부러 먼 데서 끌고 왔어요. 니체가. 참고로 인도 북부에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지역 공동체가 아직 있어요. 네. 인도 평균치보다 생활 수준이 높다 그래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원작으로 한 이 교향곡. 저는 이게 원작인지 몰랐거든요. 이게 니체도 그렇고 쇼펜하우도 그렇고 음악가들한테 인기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제목이 왠지 간지나잖아요. 그리고 니체 뭐 그걸 거기서 이제 영감이라기보다는 니체가 얘기한 그런 초인 정신 자체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니체를 시작했다가 지지를 치고 떨어져 안녕. 나갑니다. 더 이상은 돼 이거. 니체 안녕. 원래는 비극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읽어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읽는 게 좋은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읽는 순서가 거꾸로 되다 보니까 이 사람 되게 글 잘 쓰는 미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책을 덮게 되는데 마치 성경을 요한묵시록만 읽고 결국 덮게 죽는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럼 끝이네. 근데 요한묵시록 읽고 네. 마태복음 읽으면 김 빠질 것 같다. 그럼요. 순서가 너무 잘못됐잖아. 요한묵시록 읽고 맨 앞에서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이거 읽잖아. 무슨 상관이야. 저 다 지옥불 죽었는데. 다 죽네 뭐 이런 기분이지. 그것도 웅장하잖아. 쇠로된 메뚜기들을 막 불을 뿜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이 책은 예언서, 산문시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고요. 패러디도 있고요.
패러디로 가득 차 있어요. 서로 모순되는 경구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론도 논증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요. 그냥 장담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난해하죠. 아니, 제목부터 이렇게 말했대잖아. 그리고 이제 니체의 셀프 칭찬. 이 책은 미래의 성서이자 복음이다. 5번째 복음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가 4대 복음서가 있죠. 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뭐가 있죠? 마가. 아, 마가복음. 그래서 5번째 복음이며 마지막 복음서다. 초월자 없는 현세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인간이 미래의 인간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제 뭐 이게 여태까지 나왔던 철학을 정리한 거죠. 정리한 거죠. 자라투스트라에 대해서 스스로 이런 서문을 붙였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나 그 누구도 위하지 않은 책. 이 사람 간지나게 문장 쓰는 늘 거 워낙 얘기가 좋아하고. 이런 식이야. 왜 그러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그래서. 사실 이 책은 미래의 성서이자 복음이자 5번째 복음이다. 한 줄로 줄여서 사탄 숭배자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적그리스도다. 내가 난 적그리스도다. 내다 나이다. 이 책에서 니체가 자연과 인간과 그 모든 것의 생성 원리, 존재 원리를 설명하는 말이 윌레즈르 마흐트.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네. 네. 이게 힘의 의지란 말이야. 이게 이제 그 책으로는 권력의 의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마흐트라고 하는 것은 권력, 권세, 힘 이런 거를 다 표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힘으로 번역하면 되는데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권력의 의지란 제목의 책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위서고요. 네. 그러나 힘의 의지라고 하는 개념은 위조된 개념이 아니라 실제 니체가 쓴 말이에요. 이 두 개를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플라톤을 어쌔신 크리드 하는 거죠. 네. 이제 그 힘의 의지는 살짝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플라톤은 어떻게 어쌔신 크리드 당했는가? 자, 쇼펜하우어는 신의 그림자를 파괴했죠. 여기서 신은 질서입니다.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된 서양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이데아는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네. 추상적인 진리의 세계인 거지. 형이상학, 본질, 도덕, 형상이라고 부르든 그 질서라고 부르든 선엄적인 가치라고 부르든 네. 이거는 한 카테고리에 분류가 돼요. 이데아의 세계는 이게 기독교로 오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니체는 그리스도교는 대중의 플라톤주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장 안에 몇 개의 혐오가 들어가 있습니까? 플라톤주의부터 그리스도교 그리고 대중까지. 이러한 가치의 반대편에는 지상의 현실이 있죠.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성욕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게 신의 질서에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에 반대되어 있는 질적질적하고 지저분한 걸로 파악을 하니까 중세 유럽에서 인간의 성욕을 엄청나게 억압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성 정조대는 물론이고 남성 정조대. 발기가 되면 발기가 될 수 없게 그냥 그 철망으로 가둬두는 형태 남성의 성기를 근데 안에 다 가시로 돼 있어. 진짜요? 예, 그래서 발기하면 바로 다치게 돼 있어요. 숙연해지. 그런데 발기를 안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이제 그 중세 남성들 중에 메저키스트가 그렇게 많다 그러죠. 오히려 더 변태를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이원론적 구도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간은 현실 바깥의 것을 추구하게 되죠. 뭐 완전한 질서라고 일단 설정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기독교로 치면 정말 독실한 기독교 사람들은 그 천국 가려고 살잖아. 네. 천국을 가기 위한 도구로서 현세를 쓰잖아요. 네. 그죠. 현실 바깥의 것에서는 종교에선 내세일 거고요. 뭐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 열반일 거고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천국일 것이고 이슬람적으로 말하면 뭐 70몇 명의 미녀가 있는 뭐. 예. 칸트에게 있어서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도 같은 내 마음속에 도덕률이겠죠.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어로 virtue라고 부르는 덕일 거겠죠. 그분에게는 청계재단. 영원을 보장하는. 머니 그 자체. 그 영원을 보장하는. 근데 여러분 주셔야 될 게 니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좋아했어요. 네. 그리스도는 최초의 그리스도교인이자 최후의 그리스도교인이다. 즉 그리스도교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을 믿었다는 얘기지. 그 말보다는 오히려 그 디스 같은데. 뭐야? 그리스도가 네가 아무리 설쳐봤자 네 종교는 너로 끝났어. 그렇지. 그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사랑했어요. 그 유니크함 있죠. 그 스스로의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단 한 사람으로서의 1인분으로서의 어떤 그 영웅적 인간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니체는 그리스도 자체는 인간 그리스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사실 이런 뜻이죠. 니체가 해석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이 주기도문 예수가 만들어낸 말인데 이 말은 저 위에 천당은 어차피 잘 굴러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지상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운동권이야. 예수는. 운동하는 게 예수의 삶이라는 예수님도 팔뚝질 하다 오빠란 말이야. 그럼 채찍질했어 이분. 팔뚝질 모자라서. 팔뚝질도 했습니다. 예수는 목수였죠. 네. 당시에 그 중동
이쪽 세계의 목수는 목공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멀티플레이어인데 목수가 굉장히 힘든 육체 노동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힘든 노동이에요. 그래서 실제 예수가 채찍질하면서 상인들을 내쫓았을 때 실제 완력 자체가 상당히 있었을 거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가 우리나라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근육질이에요. 그죠. 식스팩 그 있잖아요. 온몸에 근육질인 2PM이야. 그래서 누가 나중에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누가 그 십자가 상 있잖아요. 혼자만으로 채찍질로 상인들을 몰아낸 예수는 어떤 조직이었나? 그 2PM의 예수파는- 강남 아니, 미남으로 돼 있어. 예수파는 어떤 조직이었나 하면서 생각해보자. 그의 오른팔은 베드로다. 베드로는 누구인가? 어부다. 어부의 특징은 강력한 팔입니다. 뭐 이러면서 예수 조직의 계보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의 별명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나자렛의 몽키 스패너. 되게 웃겼어요. 니체의 책 안티크리스트, 네. 반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이 제목 참 잘 죠. 여기서 나온 얘기는 결국 이거예요. 예수는 온몸을 던져서 실천하는 삶을 살다가 갔죠. 네. 그러니까 야 이것들아 믿지 말고 실천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들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생각, 그 행동은 니체가 보기에는 내 믿음은 일반 커피가 아니라 TOP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들어달라고 열성적으로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몸으로 흉내를 내라는 거죠. 기도하지 말고 행동해라. 이 사람이 비판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은 삶을 거부하고 내세를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거든요. 이 천국의 삶이 철학으로 오면 형이상학적 세계인 거예요. 네. 니체는 형이상학을 거부합니다. 형이상학은 형상과 진료, 이데아와 물질 세계, 천국과 지상을 계속해서 나누죠. 이데아는 이 세상이 불완전하게나마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존재 근거로서 설명이 돼요. 이 물질 세계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인식 근거라고 해요.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존재 근거와 인식 근거를 지금까지는 계속 나눠왔다고. 근데 신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정신과 영혼의 영역이란 거는 한마디로 니체에게 있어서는 유교식으로 말하면 괴력난진이야. 눈으로 봤어? 이런 세계인 거거든요.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없겠지 아마. 왜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걸 이럴 것이다 상상해서 집착하냐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근거는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흑인이고 백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인식하고 그 나의 자를 인식하잖아요. 우리 거울 보면 저 거울 안에 내가 있다라고 나는 나를 느끼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럼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근거를 다른데 의탁하지 마라. 그렇다면 인간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성과 육체와 의지.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이게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보통 서양에서 이원론은 이성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어서 나의 이성이 나고 나의 육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조성관을 잡고 조종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관념이 있잖아요. 육체도 나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쇼펜하우어가 의대에 가서 두개골 열어보고 뇌도 물질이구나. 이성도 본능이구나. 이거를 확인한 것처럼 니체는 자연과학서적으로 엄청 많이 읽어요. 의학서적으로 엄청 많이 읽어요. 이성은 뇌의 기능이고 뇌는 신체의 일부고 결국 인간이 타고나는 본능에 불과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육체의 의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이 의지의 의지는 뭐 뻔하죠. 의지와 표상으로 세게 쇼펜하우어 책에서 나온 거죠. 네. 이성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있어요. 그런데 타고나는 재능 같은 것이 우주의 형이상학적 세계에서 빌려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의지란 무엇인가? 이성과 육체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거를 작동시키는 연료는 의지란 말이에요. 이 의지가 바로 빌레 찌르마흐트, 힘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힘의 의지는 니체는 우주, 세계, 인간, 자연 모두를요 다 이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설명 원리를 단순화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면 편하죠. 예를 들어서 중력의 원리와 내가 물 마시고 싶다는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 그거를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유는 우유고 기름은 기름이고 물은 물이고 액화질소는 액화질소잖아. 서로는 그래서 그 물하고 액화질소가 있어요. 물하고 액화질소는 자의식이란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점이 있어 한 친구야라는 대화를 하지 않아요. 둘 사이에서는. 그런데 인간이 이러한 사물들을 편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굳이 액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물이든 기름이든 우유든 액화질소든 다 액체라는 개념 속에 넣고 우린 생각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물은 자기가 액체라는 자의식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하는 짓이란 말이야. 네. 마찬가지로 설명 원리를 단순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액체라고 부르지 힘의 의지가 모든 세계에 있는 셈 치자. 라고 니체는 시작을 한 거죠. 일부러 획일화시킨 겁니다. 이 세계는 힘의 의지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힘의 의지는 뭐냐? 상승하고 싶은 욕구, 강화하고 싶은 욕구, 지배하고 싶은 욕구. 의지가 힘의 상승과 강화와 지배를 추구한다. 이것이 힘의 의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중력은 물질을 지상에 붙잡아 놓으려고 쉼없이 힘의 의지를 부리는 중인 수도 있는 거죠. 말을 하자면. 이것이 중력의 의지잖아. 뜨거운 물질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의 욕구가 있는 그런 셈 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대류 현상이 생기죠. 생물은 생존과 생식과 번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욕망하고 치달아가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잖아. 네. 그 씨앗이 발아하면 이게 다 상승 강화 지배잖아요. 따지고 보면 주변에서 자라는 이육식물들한테는 햇빛을 뺏으려고 그러잖아. 그늘을 들이우고 자기는 햇빛을 향해서 나가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씨를 퍼뜨리고 번식하려고 하고 이게 다 힘의 의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운동 방향성 또 어떤 상태조차도 의지로 본 거죠. 왜냐면 이게 상태조차도 그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그쵸. 뭐 돌인데 네. 돌이 저 고체와 그 고체가 이게 딱딱하게 서로 분자가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어떤 네. 성질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성질, 중력이라면 중력이 끌어들이는 거, 혹은 이제 심지어는 어떤 생명체의 욕망들, 네. 뭐 그런 것까지 다 그런 의지,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힘의 의지를 권력의 의지로 오역한 건 너무 심한 오역인 거지. 그러니까 돌이 돌릴 수 있는 것, 물이 물일 수 있는 것. 그것도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물은 물로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물 분자가 해체되지 않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게 모여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뭐 자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그런 거. 그러니까 일종의 의지는 질서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그쵸. 상태, 그 스테이블한 상태, 혹은 어떤 욕망을 갖고 생명체 갖고 있는 욕망, 식욕 이런 거, 어떤 그러니까 뭔가를 지향점을 하는 거, 그걸 다 해석할 수 있는 형태를 다 이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얘기하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근데 물론 인간은 이성이란 게 있어서 한마디로 똑똑해서 원하는 것도 참 많아요. 인간은 주목받고 싶어하고 관종인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싶어하고요. 심리적으로는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잖아. 그래서 사람은 다 잘생기거나 이뻤으면 좋겠잖아. 내가 잘생겨서 이성에게 호감을 주면 그 이성이 나를 사랑할 수 있잖아. 이성으로부터 내가 더 많은 이성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으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연애 시장에선 권력이잖아. 그렇죠. 이런 것도 다 힘의 의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일부러 단순화시키면 다 상승 강화 지배의 의지로 통합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똑똑해서 원하는 거 많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음. 이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했던 얘기 생각나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끼리 뭐 약간 얘기하면은 특히 어릴 때 뭐 이게 뭘 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른들이 너는 똑똑해서 먹고 싶은 것도 참 많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치. 어른들이 아니 생각해보니까 니체 이걸 보고 보니까 힘의 의지를 그때 그런 식으로 나에게 그치. 그때부터 말씀을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거야. 이제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니체가 선택한 힘의 의지라는 이 개념이 음. 굉장히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치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표현들도 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죠. 아까 말했던 돌이 딱딱해. 그것도 어떤 의지인 거죠. 그쵸. 여기 액체가 형태가 없어. 그 돌은 딱딱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상온에서는 가능하지만 용암 정도의 그쵸. 용암이 돌이 녹은 상태죠. 그 정도의 열을 만나면 열에 굴복하죠. 여기서는 열의 힘의 의지, 돌을 녹이려고 하는 그 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의지가 돌을 누르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용암이 바깥에 나오면 다시 굳죠. 네. 그러니까 이 힘의 의지는 끝이 없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그걸 굳게 하려는 어떤 상온과 공기와의 흐름, 만나면서 그것도 또 의지인 의지. 거지. 네. 이 구체적인 예를 좀 많이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힘의 의지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먹고 싶어. 내가 지금 갑자기 초콜릿을 먹고 싶은 거야. 요거 자체는 그냥 욕망이죠. 네. 그냥 식욕인데 근데 초콜릿을 못 먹어.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어디 붙잡혀 있어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 아 초콜릿이 뭐라고? 내가 초콜릿도 못 사 먹어? 이거는 불만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힘의 의지예요. 이 불만적인 상황을 그러면 초콜릿 자체보다도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내가 획득하는 게 중요해지잖아. 돈이 됐든 자유가 됐든 지금 나가서 편의점에 가고 싶은 게 됐든 내가 지금 회의에 붙잡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힘의 의지예요. 응? 나 이해가 안 돼. 먹고 싶다는 자체도 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자체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복잡하고 다변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까요? 자, 초콜릿을 먹고 싶어요, 대표님. 그게 힘의 의지잖아. 힘의 그 자체로 의지죠. 그냥. 근데 인간은 이성이 있고 한마디로 똑똑해서 원하는 게 참 많다는 게 어떤 거냐면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의지조차 상승시키고 더 공고하게 더 다시 근데 만든다는 내가 지금 못 얘기인가요? 먹고 있어요. 내가 돈도 없고 지금 어디 무슨 어쨌든 지금 당장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은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못 먹게 됐어.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 못 먹게 돼서 지금 불만이라 이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내가 초콜릿도 하나 못 사 먹어? 사 먹고 싶은데 이것도 힘의 의지죠. 이 불만의 상태도. 이 상태를 깨고 싶잖아. 그러면은 어떤 지점에서는 초콜릿을 먹고 싶은 그 식욕 자체도 힘의 의지지만 네. 어떤 지점에서는 초콜릿 정도는 마음껏 고급 초콜릿을 사 먹을 수 있는 상태에 경제 상황이나 그런 어떤 뭐 지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를 내가 획득하고 싶다로 확장될 수도 있죠. 아, 그렇죠. 그런 건 맞지. 그렇죠. 힘의 의지가 힘의 의지를 추동해서 더 큰 힘의 의지로 수렴되는 거야. 심지어는 인간은 그런 거죠. 돈이 없으면 먹을 수 없어라는 질서도 의지죠. 그것도 의지죠. 그것도 그래서 자본주의의 의지죠. 그 의지와 만났을 때 나의 그 어떤 의지가 욕망을 추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카들을 먹이고 싶은 의지와 냉혹한 자본주의 의지가 만나면 장발장은 빵을 훔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그 충돌이 일어나잖아. 네. 의지와 의지의 충돌 속에서 장발장은 빵을 훔쳤는데 그 빵이 참 크더만요. 네. 감옥 갈만했더만. 깜짝 놀랐어요. 빵이 집 못만해. 한 달 먹더라고. 한 달을 먹겠더라고 그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굉장히 직관적이었던 게 인간이 힘의 의지에 인간을 몸서리치게 하는 게 뭘까? 니체가 생각해 본 거예요. 몸서리치게 하는 거. 사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 초콜릿 못 먹으면 옆에 있는 비슷한 사탕 먹고도 사람은 그래 단 거 먹었으니까 됐어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위대하게도 말든지만 정말 추잡하게 만들 그 의지에 굴복해서 니체가 생각하기엔 성욕인 거야. 남자든 여자든 사랑받고 싶어서 무리수를 두다가 다 자빠지는 게 인간인 거야, 니체가 보기에. 그래서 성욕에 대해서 되게 천착을 했는데 그 니체가 생각한 해결책은 너한테 성욕이 있고 너가 성욕을 추구하고 이성으로부터 사랑받기 원하는 걸 부정하지 말라. 부정하지 않는 것에서 사람이 좀 괜찮아진다라는 얘기를 니체는 하거든요. 이게 사실 대표님이 우리 술자리에서 모든 그 농담, 인간이 사람이 실수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이런 얘기 하다가 대표님이 청취자 여러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건 성욕이야. 이렇게 농담하시는데 그게 약간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랑 이런 얘기를 또 니체는 합니다. 이런 것이 그 힘의 의지고요. 일단 힘의 의지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이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으면 저는 이제 광고를 듣고 와도 되는 거죠. 하루의 건강을 위해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니체는 정말 유명한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니체에 대해서 잘 몰라도 사실 이것 자체는 이걸로만 기억하죠.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늘 그런 식으로 한 줄로 외우게 하잖아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잖아요. 어그로 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제목도 어그로잖아. 요즘이야 그런갑다 쳐도 그 당시라고 생각하면 아니 신은 죽었다. 문제 웃기다. 신은 죽었다. 사망 선고 내린 분은 1번 이국종, 2번 니체, 3번 김종대, 4번 기생충, 아니 4번 왠지 김정은, 5번 홍시 같은 내볼. 왠지 정답은 5번일 것 같아. 그렇죠.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위버맨쉬가 등장하길 바란다. 이것이 언젠가 우리가 위대한 정오를 맞이하여 갖게 될 마지막 의지가 되기를.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문장은 겁나 멋있어요. 네. 정오는 그림자가 가장 짧은 시간이죠. 네. 네. 그림자는 허상이죠. 그렇죠. 이 그림자는 또한 플라톤이 말한 그림자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데아. 플라톤은 이데아가 빛을 비추는데 이 현실 세계는 그 빛이 비춤으로써 부산물로서 생겨나는 그림자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가 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패러디고 경구고 계시적이고 다 문장 하나하나에서 누군가를 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한 게 다 알아야
읽으면서 지적회감을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그 느낄 수가 있는 앞머리만 세로를 읽으면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세로 드립? 살려주세요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읽는 사람 바보.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렇지. 설마 니체 계좌번호 뜨는 거 아니야? 세로 드립하면 계좌번호. 내 계좌는. 모든 구절이 이런 식인데 니체는 이 구절에서 자기가 플라톤을 타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죠. 네. 네. 근데 본인한테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처음 있는 사람한테는 위대한 정우는 이 사람이 낮에 깨 있었나? 낮에 보통 글을 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쨌든 위버맨시. 사람 말도 멋있게 위버맨시는 인간이라는 먹구름을 뚫고 내리치는 번갯불이다. 위버맨시는 영어로 직역하면 오버맨이에요. 오버가 위버예요. 그 뜻으로 따지면 또 슈퍼맨이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슈퍼맨을 받아가지고 초인으로 번역을 했고요. 한국은 위버맨시, 오버맨, 슈퍼맨 초인을 다 거치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냥 위버맨시라고 부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역시 신토불인가. 독일 철학엔 독일 말이 제일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가장 명확한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걸 테니까. 그쵸. 니체는 모든 사람이 위버맨시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투스트라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나 그 누구도 위하지 않은 책인 거예요. 자라투스트라를 읽으면 다 위버맨시가 될 거기 때문에 위버맨시는 이미 초인이야. 항상 이런 식이란 것이 이 사람이. 사람은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를 잇고 있는 심연 위에 걸쳐진 하나의 밧줄이다. 인간은 위버맨시일 때만 온전한 인간이다. 보라, 나 그대들에게 위버맨시를 가르치려네. 위버맨시는 대지의 뜻이네. 그대들의 의지로 하여금 말하도록 할. 위버맨시가 대지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형제들이여, 맹세코 대지에 충실하라. 대지는 현실이죠. 그리고 인간 세상이죠. 대지는 인간이 인간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이 현실의 불완전한 공간이에요. 사이코패스도 있고 냄새도 나고 살인자도 있고 조두순 같은 새끼들도 있고 하는 공간이에요. 이상적이진 않지만 우리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이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심연으로 짐승의 상태로 추락하려고 하는 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처럼 계속해서 초인의 상태,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기어 올라가려고 결심한 인간이 위버맨시라는 뜻이에요. 좋은 사람 되자.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사람은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를 잇고 있는 네. 이게 이제 그 진화론의 영향이라 그러더라고요. 다윈도 읽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읽는 인간이 그렇게 진화되었다. 그렇다면 인간이 더 나은 이제 약간 그런 근거에서 이제 인간 진화할 것이므로 어디로 진화하느냐 위버맨시로 진화를 하자. 위버맨시의 조건, 현실적인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위버맨시는 자기 스스로에게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탈피하듯이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인간, 거리두기가 돼서 스스로를 비판할 줄 아는 인간, 이런 인간이 위버맨시예요. 김종대? 그게 이제 니체 꽂히셨어 철학인데 그분한테. 사랑합니다. 위버맨시는 대단한 단계가 아니라 누구든 이 순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번 위버맨시가 됐다고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건담 창작자 토미노 요시유키, 건담의 아버지죠. 네. 갑자기 나도 이제 체제구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넘어야 할 벽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허우롭게 웃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는 그 순간이 예를 들면 위버맨시가 되는 순간이에요. 자기랑 거리두기가 됐잖아.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나이가 들었는데 젊은 여고생이 아저씨 잘생겼네 하는 순간 너 누가 보낸 자객이니? 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위버맨시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위버맨시 자격이 된 거죠. 내가 아직도 먹히는구나. 이게 그거 아니고. 이제 그럼 이제 방금 말한 짐승과 그 사람 사이에서 짐승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렇죠. 그 어두운 심연 속으로 밧줄이 툭 하면서 영원히 떨어지는 거지. 이럴 리가 없기 때문에 너는 자객이다. 친구들만 있는 단톡방에 자랑해. 야 내가 아직도 고등학생 나한테 야 뭐 뭐라 했지 짐승이야. 아냐? 니체가 말하는 짐승의 단계 중에 대표적인 건 아마 비교하는 습관일 거예요. 나는 쟤보다 못하니 열등감을 느껴야 되고 쟤는 나보다 못하니까 내 기분이 좀 편안해지고 등등. 이거는 자기 행복, 자기 불행을 남의 상황에 의존하는 거죠. 비교라는 것은. 네. 그럼 난 일베와 메가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니체의 사고방식을 추적하면 니체는 장난인 줄 알고 하는 장난까지는 난 뭐라고 안 할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이게
장난으로 위약적으로 혐오를 했는데 혐오가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 되고 자기 사상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 그럼 이제 스스로의 어떤 그게 매몰된 거죠. 모든 여중생은 나를 사랑해. 이게 이제 짐승의 이념이라는 거죠. 그러네. 이 짐승관도 딱 이해되지 이 짐승 않습니까? 같은 것들. 모든 여중생은 나를 사랑해. 짐승의 이념이군요. 이게 대표님의 농담에 이제 진짜도 사실 들어가 있는데 더 이제 조금 더 진짜 나는 사랑받아야만 해. 라고 하는 태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발전돼서 여중생 중에 웃긴 아저씨야 그러면 잡아서 패는 거지. 너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나는 사랑해야만 하는데. 내가 너 사랑하면 안 돼? 너무 무섭다. 그 대사. 이거 좋다. 그거다. 그거 뭐야. 악마를 보았더니 네. 난 너 좋아하면 안 되냐? 그 대사 진짜 잘 썼어. 자, 다음 단계 안 설명을 돼. 보죠. 안 돼. 하지 마. 아니, 대사가 좋다고. 못을 받겠습니다. 힘이란 건 마흐트고요. 마흐트는 곧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죠. 네. 자, 내가 지금 뭐든지 내가 지금 스포츠카 사고 싶어. 못 사, 돈이 없어서. 그럼 마흐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그 상대를 내가 유혹하거나 호감을 줄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자신감이 됐든 그런 조건들, 외모가 됐든 그런 것들이 다 마흐트인데. 그러니까 여고생이 수능 답안지 훔쳐달라고 할 때 나에게 손이 없을 때 마흐트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지. 힘의 의지는 그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성하고 싶은 본능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어이 답안지를 훔쳐내고요 많은. 기초만 얘기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자, 내가 예쁜 여자랑 사귀고 싶은 거야.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 예쁜 여자가 나랑 사귀어줄 리 없을 것 같아. 그럼 그 조건을 성취하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매력을 어필하던가 아니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얼마면 돼 소리를 치던가.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짐승의 단계에서 그걸 초인으로 극복을 해야죠. 응? 초인으로 극복해야지. 아니, 지금 힘의 의지 자체만 설명하는 거예요.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분야에 성공을 하던가 아니면 말발을 늘려서 내가 뭣도 없어도 좀 그녀로부터 좀 그녀에게 달콤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 이러면서 근성을 보이던가. 없어. 돌아가. 아니, 자, 그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거는 네. 힘의 의지 자체는 그냥 에너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예쁜 여자랑 사귀고 싶다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싶다. 이거는 욕망이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힘의 의지예요. 그래서 힘의 의지 자체는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아요.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상태예요. 힘의 의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에너지 자체인데 이 힘의 의지를 가지고 위버맨시를 또 설명을 해야 돼. 위버맨시는 힘의 의지를 자기가 위버맨시가 되는데 쓰려고 하는 사람이 위버맨시예요. 위버맨시는 세계와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 위버맨시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위버맨시는 힘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거지만 자기의 현재를 넘어서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존재가 위버맨시인 거예요. 즉 힘의 의지를 잘 쓰는 존재가 위버맨시야. 저는 뱃속에 기생충이 있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맞지. 보라,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극복해야 하는 존재다. 여기서 극복은 자기 반성이고 성찰이죠. 네. 결국 타인한테 관대하고 자기한테 엄격해야 되는데 이게 극기 훈련이랑은 달라요. 극기 훈련은 조교의 명령에 따라서 억지로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극기 훈련이랑 다릅니다. 뜻은 극기인데. 근데 이게 위버맨 씨가 우리 동양인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 네. 아닙니까? 그치. 예로부터 군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성불하라.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니체의 사상이 굉장히 니체가 서양의 근대를 파괴하고 그 남은 허허벌판 그거를 수습해 보면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어. 다 동양으로 옵니다. 자, 내가 위버맨시가 될 수 있으면 남도 위버맨시가 될 수 있죠. 네. 존중해야지. 자기는 자신의 편협함과 타인에 대한 이해 부족을 깨달아야 위버맨시가 될 수 있으니까 둘은 하나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완벽하게 풀어줄게요. 네. 자꾸 기생충 드립해서 죄송합니다. 결국 알약 하나 먹으면 너도 기생충이 없는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기생충이 있다 해도 너를 존중할 수 있다. 대표님. 훌륭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여기서 기생충을 남을 미워하는 마음, 열등감 이런 걸로 아마 치환하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기생충 있다 한들 아무런 편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알약 하나 먹으면 곧 없어질 거니까. 결국 나와 타인들 모두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며 나의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 치열해야 된다. 실존이죠. 실존주의 철학이 다 니체에서 나왔잖아. 이것을 주인의 삶이라 그래요. 자기 삶의 주인이자 자기가 이 세계의 중심임을 깨닫고 계속해서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위버맨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거 엄청난 성인군자의 단계가 아니야. 이거는 웬만한 사람은 다 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네. 굉장히 익숙한 개념들이 계속 네. 나오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왜요? 니체 이대로 되는 건가? 이대로 우리 니체 다 뭐 한 무서운 건가? 거 나온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또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영원 회귀 사상이 나와요. 굳이 표현하자면 니체가 말을 영원 회귀는 하나로 지금 이 인생을 앞으로도 영원히 살고 또 살고를 반복할 수 있도록 살아라. 이 말을 했어? 이렇게 얘기했어? 나 이거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이 말을 했어? 이렇게 했어? 제가 할게요. 응. 그 니체의 영원 회귀 네네. 이거를 우리나라의 그 니체 전문가이신 네. 니체의 권위자이신 백승현 교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또 그분이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지금 이 인생을 앞으로 영원히 살고 또 살고를 반복할 수 있도록 살아라. 그런 뜻이다. 영원 회귀는. 근데 이게 또 철학자들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념이 아니라 네. 영원 회귀라는 게 결국 그 자체 말만 보면 사람을 털썩 주저앉게 하는 말인 게 예를 들은 거지. 너는 미안해 홍 작가. 영원히 다시 태어나도 머리가 탈모가 온다. 라는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털썩이 되는데 바로 그러니까 이 왜 희망이 없는 최후의 단계에서 피는 희망 같은 꽃처럼 이 진짜 그 절망이잖아. 계속 이대로 똑같다고 영원히. 하면 영원히. 예를 들어 이게 신의 그림자가 파괴됐으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배가 고파 죽겠지만 이대로 굶어 죽더라도 우리 여동생과 함께 굶어 죽지만 반딧불에 멸치면 그래도 우린 천국 가겠지. 남의 걸 훔치지는 않았었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지금 없다 그랬잖아. 네. 아무것도 없잖아. 이대로 굶어 죽으면 그냥 죽는 거야. 개 같죠. 근데 다음에 또 앞으로 영원히 이 삶은 영원히 또 결국은 이거 이런 거예요. 이 삶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니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럴 수 있도록 그게 사실 다 같은 말인데 지금 대표님이 저한테 질문을 말씀을 해주신 거는 네. 아니, 누구는 비참하게만 살다가 어디 뭐 어릴 때 무슨 제3세기 후진국에 태어나서 어릴 때 인신매매 당해서 겁나 착취만 당하다가 한 14살쯤에 죽어. 그럼 얘한테 지금 이 인생을 앞으로도 영원히 살고 또 살고를 반복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너도 살았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죠. 그러니까 영원 회귀라는 것 자체가 네. 니체는 아마 그러니까 이런 분파가 있어요. 이렇게 상태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따로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살아라는 네. 당위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당위라는 게 당위라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이리하여라. 그러니까 약간 당위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실존주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뜻이 아니라 다시 한번 네가 영원히 살지라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실존적으로 매 순간 너 자신의 선택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수렴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먼지 같은 곳에서 핀 꽃처럼 최저에 영원히 반복되는 그 어떤 최저. 근데 만약에 또 반복되면 슈퍼맨이야 못 되고 네. 다시 뭐야 하고 털썩 되지 말고 그 삶이 똑같이 그것이 얼마 절망적이더라도 그걸 초월하여 위버맨이 한 번 됐더니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재수하면서 내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해서 대학 시험 딱 보면 두 번은 없다. 그렇게 하고 인생을 그 다음에 공부 안 하고 이제 술만 먹고 대학생활 잡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시험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험 있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거의 이런 얘기잖아요. 이 영원 회귀라는 게 계속되는 어떤 그 절망적인 어떤 그러니까 허무주의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허무주의한 상태인데 그 폐허 속에서 허무 속에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네가 영원히 다시 태어나서 그 상황이 반복돼도 그 선택을 너가 반복할 수 있을 만큼 너 스스로가 선택한 너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한 네 스스로에게 납득할 수 있는 나중에도 그 선택을 하라. 그치. 내 말은 그 말이지. 물론 이제 시험을 본다는 말이 네. 자기 욕망에 미리 대비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충족하라 이런 약간 가치 판단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최악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그거는 다시 한번 반복되더라도 뒤처지지 말고 무언가 계속 그걸 추구하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이 그 예를 드니까 나 갑자기 끔찍해졌어요. 왜요? 재수, 삼수, 뭐 이런 사수한테 영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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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영원수가 예를 들어 여기서 위범민 씨가 이제 제가 왜 가치 판단 들리냐면 대학을 가면이라는 어떤 보상성이라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네. 대학 가면 여자친구 서울대 들어가면 좀 더 좋아질까. 과잠바로 여자들 막 따라오겠지만 피리 부는 과잠바로 여자 낳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서울대 잠바 입고 홍대 한 바퀴 돌면 여자들이 그쵸. 줄 서서 이렇게 피리 부는 남자처럼 그쵸. 막. 그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이걸 하는 이유 있잖아. 네. 아. 굉장히 초월적인 거. 그러니까 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슈퍼맨이라는 게 서울대 가서 여자 꼬신다 이건 아니잖아요. 서울대 가는 이유는 내가 막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정말 좋은 데 가는 이유는 자기의 입신양면을 담아서 진정한 어떤 뭔가를 추구하는 거. 힘의 의지를 담아서. 힘의 의지를 담아서 정말 무언가 대단한 세계 대통령이 돼서 뭐가 또 어떤 그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친구가 될 하는데 테야. 근데 지금 대표님 왜 이렇게 당위로 느껴지냐? 가치 판단적으로 느껴지냐? 그렇죠. 그게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위버맨시 개념이 니체의 윤리학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은 당위를 다루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당위가 마치 그러니까 행동 강령처럼 느껴지면 조금 이제 영혼 회귀는 그냥 상태 서술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태 서술이라기보다는 어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대표님은 상태 서술로 느껴지고 그 다음 말은 따로 있다는 게 나는. 그치. 이제 저는 어떤 태도 설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태도 추천. 저는 추천 영혼 사항으로 얘기 느껴지는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건 거예요. 자기야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그거니까. 그래 그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다시 드는 거지. 태어나도 너야라고 왜 눈깔이 흔들려? 야, 동공지진 왜 일어나? 근데 맨 처음 결혼할 이거 때는 진짜 확신이 있었어. 그러면 그때 이거는- 위버맨시 상태야. 이건 재혼, 삼혼, 사혼이 아니라 영원혼. 그렇지. 첫 번 결혼할 땐 진짜 확신이 있어. 동공이 안 흔들렸는데 10년 살다가 물어봤더니 이 새끼 흔들리는 거지. 위버맨시가 깨졌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지. 위버맨시를 이렇게 우화로 니체는 풀었습니다. 나 이제 그대들에게 이야기하려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어떻게 사자가 되고 사자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는지를. 이거는 근면에서 용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낙타의 사자. 네. 용기에서 편견 없는 어린아이 상태. 그러나 신나는 호기심으로 그 접어들어야 된다. 이것을 일컬어 거룩한 긍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는데 그 어떤 다른 사사로운 욕망이 없이 순수하게 학문을 추구하거나 뭔가 하는 어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울대로 뭔가 여자 꼬시고 이런 거 아니고. 그것도 어린아이의 상태인데. 어린아이 상태. 그것도 어린아이 상태일 수 있겠다. 서울대로 욕망을 이권 추구하는 거. 어른의 상태 아니야? 그것도 다 같은 거지. 그것도 어린아이의 상태인데 인간은 자기 힘으로 돌아가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것을 어린아이의 상태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신나하는 거, 호기심에 있는 거 요거에만 딱 천착을 하지. 예를 들어서 규율로부터 자유롭잖아 아직 애는. 응? 엄마가 우쭈쭈 해줄 때는 아직. 근데 이제 청소년 되고 학교 가면 회초리도 맞고 아빠한테 쥐어박히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억압 기제에 대한 거를 이 사람이 예로 든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를 어린아이를 굳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그 얘기랑도 가둘 수 있겠네요. 근대 시민 어른이 돼서 규율이라든가 그런 건 이제 근대 시민의 윤리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길거리 똥 싸지 마라 이 얘기잖아. 근데 그 얘기인즉슨 근대화라는 거잖아요. 이분이 사실 근대화를 철저히 박살내려고 이 글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근대성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고. 싸. 싸! 그런 거지. 바지 내려. 그러니까 내가 니체한테 저번에 했던 저번 에피소드에 제가요 이상하게 길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는데 공포를 느꼈는데 이게 뭐죠? 그랬더니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렇지. 공포를 왜 느껴? 공포를 왜 느껴? 아니 실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규율은 다 쓰레기야. 그럼 길거리 한복판에 똥 살 수 있어야지. 그리고 공포를 느끼는 게 이상하잖아.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라는 고통을 느꼈는데 아픔이 공포로 치유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다 보면 디오게네스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진짜 길거리 한복판에 똥을 쌌어요. 정말 쌌어요. 왜냐하면 자기 철학을 증명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논리의 함정이에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논리의 함정인데 그 니체는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뭐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억압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니체는 그거를 종교와 질서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똥 싸지 말자. 그거는 서로 합의된 거잖아요. 서로의 욕망을 해치지 않게. 네. 그건 전혀 다른 거지. 자, 인간의 삶은 아니야, 니체한테 날 있어서 억압한다니까. 변비 걸린다니까. 그 대표님 특이해서 그래요. 물론 나도 변비는 지금 걸려있어 지금. 인간의 삶은 예술에 의해서 정당화돼요. 쇼펜하우어는 예술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줬다면 니체는 예술가들한테 자기 확신 같은 걸 줬어요. 말하자면 곤조를 성사해서 니체 이후의 예술가들이 그렇게 똘끼를 부르려고 그래. 내가 낸데 이러면서 나쁜 버릇 니체가 좀 만들었습니다. 니체 이후에 많은 예술가들은 진상을 풀면서 내가 하겠다는데 이런 걸 외친단 말이야. 항상 스폰서를 물거나 충분히 뜬 이후에 항상 곤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참 그래. 여기서 거룩한 긍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긍정하죠? 나를 긍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자신을 어떻게 파악하기에 날 긍정하지? 자, 인간은 이성적 존재도 아니고 동물적 존재도 아니고 인간은 이성과 신체와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 네. 이 자체로 하나라 그랬잖아.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고 이성을 추구한다. 욕망을 금욕하고 참고 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이성적인 거 진리만 찾는다. 이게 니체에게 있어서는 어불성설이에요. 달밤에 체조하고 싶은 너도 너 자신이란 얘기예요. 그거를 나는 이런 걸 욕망하고 나는 이런 상태에서 이성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욕망하고 나는 성욕이 너무 많고 좀 변태적 같기도 한 것 같고 그거 자체도 너 자신이라는 거지. 그거 자체를 긍정하지 않고 어떻게 위법면시가 돼. 내가 나를 가지고 뭘 하려면 네. 날 알아야 될 거야. 제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밤만 되면 야식이 먹고 싶은 나. 그치. 그러면서 니체가 하는 말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종교가 그 속박을 늦출 때 예술이 고개를 든다. 종교는 의무의 체계잖아. 거기서 자유로워야 돼요. 종교는 다 계율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것이 철학이 되면 딱딱한 도덕 원칙이 되죠. 근데 예술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도 표현하지 못할 건 없잖아. 이런 똘끼에서 출발하는 게 예술 아니겠냐는 거지. 그러면은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어떤 것도 마음대로 표현하면 그게 니체 철학에 충실한 거고 위법맨시라서. 괜찮나? 옛날에 네이버 웹툰 사건이 있었잖아. 그 여자 초등학생을 막 강간하는 그런 웹툰 그렸다가 누가 그 네이버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타인을 괴롭히는 데서 없는 쾌감의 불완전성이 있는 거지. 타인에게 의존적인 쾌감이잖아. 괴롭힘 당하고 깜짝 놀라고 어머 이거 뭐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응을 보면서 즐기는 건 동물적 쾌감이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상징해야지. 타인을 일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서 타인의 상태를 낮춰서 나의 상태의 상승을 비교적인 상승의 쾌감을 만드는 거는 타인에게 의존적이죠. 이런 쾌감을 낙타와 같은 낙타의 단계에 있는 쾌감이라고 니체는 봤을 거라는 거죠.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어떤 걸요? 길거리에서 배가 아플 때 공포를 느끼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인데 거기서 이제 똥을 싸면 타인에게 피해가 오고 뭘 쳐다봐 이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 공포 그 자체를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군요. 극복해서 뭐 하시려고요, 대표님? 아니 공포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오다가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빨리 찾아야겠다. 이건 논리적인 거예요. 여기는 네. 어떤 가치가 빨리 화장실을 찾아서 해야겠다. 화장실이 아니어서 길거리 똥 쌌다가 나도 창피당할 것이다. 남들도 불쾌할 것이다.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이 기묘한 것은 공포가 생긴다니까. 네. 공포는 뭘까? 창피당할 공포 같은 거. 근데 그 공포까진 굳이 들 필요가 없는 감정이지 않을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그지 내가 이렇게 지레 너무 아니? 굳이 응가 얘기로 자꾸 예를 드셔야 됩니까? 아니야. 직관적이잖아요. 직관적이잖아. 예, 직관하세요. 계속. 네. 니체는 예술에 대해서 냉혹했어요. 왜냐하면 니체 입장에서는 개나 소나 예술한다고 설치니까. 예술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태도는 예술은 도전이고 그냥 하는 거죠.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는 순간 창작의 순간이래. 근데 이제 논낸 못 돼가지고 결과를 예쁘게 뽑아내지 못해. 야, 너만 나가 죽어라. 약간 이런 못된 노인네의 태도가 있다면 니체의 태도는 뭔지 아세요? 예술가가 작품을 구리게 뽑아내잖아. 짐승이야.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만. 그러니까 예술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예술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예술할 재능이 없다는 건 안다는 거지. 니체가 꼭 이런 말을 한 거 아닌데 니체 태도는 이런 거예요. 구린 예술가는 왜 구릴 것 같아요?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에 예술을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게 니체 입장에서는 예술을 못하는 예술가들이야. 본인에 대한 자기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짐승값을 축적하는 거야. 애초에 자기 반성이 없으니 구린 작품을 만드는 거지. 그 구린 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용기도 참 짐승스럽거니와. 그래서 바그너랑 의절도 한 건데 저희가 다자이 오사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자이 오사무가 이런 일화가 있다 그럽니다. 누가 그 문학 지망생이 네. 습작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보여주는데 다자이 오사무가 보기에 작품이 틀려먹었어. 근데 저리 꺼져 이런 말할 만큼 이 사람이 그럴 말을 하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소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술 먹고 한 그 얘기하려고 이 사람을 포장마차에 데려갔다 그러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이보게 소설이란 거는 어떤 거냐 발가벗는 것 같다. 번화가에 한밤중에 발가벗고 설치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자기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다. 그 정도로 자기를 노출하는 게 문학이지. 문학은 쓰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쓰면 안 된다. 이게 정확하게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게 실패한 예술이거든요. 그럼 실패한 예술이에요. 그래서 예술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하지 말고 좋은 작품을 써야 돼요.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희생할 수 있으면 자기의 그런 부분도 내보일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문학가라는 거지.
나를 너무 포장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본인을 일단 내려놔서 근데 내려놓을 수 있는 건 객관화가 돼야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려놓는 순간이 위버맨슈의 순간이에요. 네. 하지만 짐승이라도 인간이 될 기회는 있어야죠. 올드보이에 그런 대사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짐승 같은 놈이라도 살 기회는 있는 거 아닌가요? 막. 굳이 썰로 풀자면 개그맨이 개그를 치는데 안 웃겨. 심파를 찍었는데 슬프지 않고 웃긴다? 그럼 짐승이야. 하지만 살 기회는 줄게.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위버맨시와 짐승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심연 위에 놓은 하나의 간엽은 밧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에티튜드가 있습니다. 줄타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렇잖아. 예술 다 해야 돼? 예술 못하면 짐승이야? 우리 예술에 재능 없는 사람들 있잖아. 저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재능이 없어서 포기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니체가 하는 말은 이런 거죠. 인간은 자기 삶으로 그려지는 예술작품이잖아. 인간은 자기 삶의 예술가다. 자신의 삶을 한 편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태도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니체가 말하는 자기 긍정이고 거룩한 긍정이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1부를 슬슬 끝내야 될 때가 됐는데 마지막에 여담을 좀. 위버맨시를 미국인들이 그대로 직역하면 슈퍼맨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 철학과 다닐 때 학부생들끼리 야, 마 위버맨시 그 막 슈퍼맨 아이가? 이러면서 농담하던 적이 에이, 있거든요. 니체 이어바드 했겠지. 세상에 나 진짜였어. 실제 슈퍼맨 캐릭터가 위버맨시를 번역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래요. 캐릭터 네이밍 자체가. 그래서 슈퍼맨이 정말 신적인 힘을 가졌는데 인격체잖아. 네. 인격이 신격을 대체하고요. 슈퍼맨이 굉장히 순진무구한데 되게 착하잖아요. 슈퍼맨 보면은. 어린애 같은데 이것도 니체의 어린아이 개념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미친 듯이 착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어도 너무 세서 그럴 수 없는. 그럼요. 그 슈퍼맨이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를 뭐 세계를 구해야 돼, 지구를 구해야 돼, 연인을 구해야 돼. 이 선택의 상황에 놓이잖아. 네. 이거는 오롯이 그의 몫이고 인간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 이것도 또 이제 니체로부터 온 그 실존주의. 20세기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헐리우드 영화이기 때문에 다 구하는 걸로 끝나죠. 그 슈퍼맨 다 구해야죠. 근데 이제 원본이 되는 위버맨시의 선택에서는 하나는 멸망해야 되는 거지. 인간은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양손에 떡을 줄 수 없잖아. 이것이냐 저것이냐거든. 실존주의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위버맨시로에서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에서 그 슈퍼맨 그 슈퍼히어로 네이밍이 됐다는 사실을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진짜일 줄이야.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너무 그럴듯하게 맞아서 웃겼는데 아니야 의도적으로 그럴듯한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였지 낄낄거리는 일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호님 네. 몇 %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부 내용. 그 내용 뭐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내일 또 봬요. 그럴까요? 네. 내일 또 뵙시다. 네. 내일이 되면 내일 2부 방송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1부에 그 뿌했던 느낌이 정확해질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니체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철학을 논증하고 통찰, 논리적 통찰로 쓴 게 아니라 이런 거다라고 자꾸 제시하고 있어요. 니체는 이런 걸 제시했다. 니체가 제시한 게 이런 거였구나를 그렇구나 하면 되지 왜 그러지 하고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니체는 이해하라고 쓰지 않았어요. 이해하려고 그러면 괜히 여러분 머리만 피곤하고 머리가 피곤해지면 지루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면 되고 내일 오늘의 뿌연 안개는 내일 많이 거칠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주무시면 된다. 자야 돼요? 듣고 나서 아침인데. 청취자 여러분들. 아침이고 낮인데 자야 돼. 자기 출근해야 전에 되는데. 편한 마음으로 주무시면 되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음원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